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4일 토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오셨습니다. 영남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 때문입니다.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니 새로운 공항을 만들자는 제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부산은 거제도와 가까운 가덕도에다 짓자. 대구, 경북, 울산과 경남 대부분은 밀양에다가 짓자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MBC 경남에서 TV 토론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두 군데 다 만만치 않은 입지입니다. 밀양은 수많은 산을 깎아야 하고요. 가덕도는 묻에서 엄청난 흙을 가져다가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여간 만만치 않은 비용 또 만만치 않은 환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용민 트위터를 찾는 분들, 그분들을 상대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영남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관한 일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덕, 밀양 중에서 동남권 신공항으로 적합한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부산이 밀고 있는 가덕도는 63%, 대구 등이 밀고 있는 밀양은 8%, 잘 모르겠다 29%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2079명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해서 20여일 만에 마련된 미세먼지 대책. 이 대책에 대해서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국민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다는 수식어만 화려할 뿐 내용은 전혀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경유차와 관련한 대책이 주목됐는데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성부문에서는 경유차, 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재 실시 등 자동차 운행 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가져오라는 청와대 전화 한 통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야가 약속했던 법정 기한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대화할 자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이 문제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청와대로부터 여당이 독립해야 한다.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공천 당시 배제된 다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전 총리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도 지역위원장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복당은 미룬 채 이해찬 전 총리를 배제한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총선 전후로 나왔던 이해찬 전 총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자의적인 그런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서 떠난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숨진 19살 청년이 일했던 외주업체 은성 PSD지요. 서울 메트로 출신 직원들이 낙하산으로 대거 입사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입사한 사람들, 19살 청년이 받은 월급의 2배에서 3배가 넘는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현장 기술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인 1조라는 근무 수칙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전관 비리 아니겠습니까?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선일보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모군이 작업 도중 통화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어제자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조선일보 상당히 비열했죠. 자기들이 오보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서울 메트로가 김모군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식으로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메트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조선일보.
진짜 각성했을까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 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로비와 함께 20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나머지 영남 광역단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제 부산 서면에서는 8천여 명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남이 대신 그린 그림을 내 그림이라고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가 검찰에 출두해서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 지친 듯 조영남 씨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출두할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제가 정통 미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무리를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데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과 희망의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가윤 의원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을 두고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 국회를 해산해버리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은 충격적인 막말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가윤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실 텐데요.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국회를 부정하는 막말을 사슴없이 하는 것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야당 반응을 자아낸 발언이었습니다. 20대 국회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통 용어가 협치입니다. 협치였죠. 협치인데 서로가 그냥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다 가고 함께 앉아가지고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게 협치지. 어느 하나 불쑥 던져놓고 그럼 그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했는데 국민의당이 똑같은 생각인지 새누리당이 똑같은 생각인지 그렇게 언론을 가지고 답을 주고받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한 자리에서 얘기하자.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나를 며칠 날밤을 세우든지 간에 그렇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하다 안 되면 자율투표 가야 된다고 보시고. 하다 안 되면 자율투표. 결국 국회 해산해버리든지 해야죠.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요. 새누리당 내에서는 탈당한 의원들 복당시키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일당 되면 될 거 아니냐. 일당도 되고 여당도 되면 더민주에서 할 말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지금 하다못해 그 얘기는 그 한석 차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그렇죠. 한석 차이를 가지고 저렇게 하도 권세를 피우니까 홧김에 우리도 그럼 홧김에 그러면 이건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의 방침은 이제 어제 우리가 혁신 비대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됐죠. 그래서 혁신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이 국회 원구성에 관계없이 혁신위원회에서 그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복당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야 간의 협상에 그 어떤 도구로 삼는 건 아니다. 그걸 도구로 삼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외주화하지 않고 서울 메트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만드는 1인 방송 원순시 엑스파일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주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의 촌평 잠시 후 경제의 속살에서 펼쳐집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주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의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조금만 더 속도를 냈더라면 하는 마음이 더 가슴이 아픈 대목입니다. 가칭 서울 메트로 테크를 오는 8월 1일자로 출범시키겠습니다. 자회사 전환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 등 인력 운용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회사 직원의 고용 승계를 통한 신분 안정화로 안전의식도 제고하겠습니다. 자회사 설립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고 안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철피야 매피야 근절하겠습니다. 서울엔 당연한 자리는 없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다루는 자리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회사로 전환 시에 기존의 이런 관피아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서 외주화를 시키고 개선 대책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돌아가지 않고 고든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의역 9-4 플랫폼에 꼭꼭 눌러 적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무거운 말씀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인석 화성시장이 정부의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을 겨냥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오는 화요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6개 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꾸리는 곳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6개 시에 대해서 니들 몫의 예산 내놓아라. 가난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려 한다. 이런 식으로 강탈할 의도를 내비쳤지요. 6개 시장들이 반발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성남시장 차례였는데요. 이재명 시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년간의 연구와 용역, 조사, 그 다음에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해도 부족한 판에 2014년에 한번 바꾸었던 지방 재정 제도를 1년 4개월 만에 지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미 2015년부터 경기도는 재정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행한 지 1년 4개월 만에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바꾸겠다고 또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1년 4개월 만에 그 복잡한 문제를 다시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을 하려면 이게 개인 살림도 아닌데 500만의 전라도, 강원도 또는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친 수만큼의 인구가 사는 이 6개 대도시의 살림의 문제인데 당장 내년부터 2년, 3년 유예를 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1,000억, 1,500억 내후년부터는 1,500억, 2,000억씩 뺏어버리겠다. 살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나라 살림 386조 원 중에 내년부터 40조 원 줄여가지고 340조 원으로 나라 살림하라. 그러면 국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무리한 일을 할까요? 이게 무리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수십 년 행정을 한 관료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서 한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어라 겁니다. 이 나라의 마지막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보루,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6개시, 이걸 없애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제도 폐지 대신에 재정을 통째로 뺏어서 실질적으로는 자치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유치한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지방자치였고 독재 정권이 없앤 지방자치제도, 김대중 대통령이 무려 13일의 단식 투쟁을 거쳐서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게 이 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와 분권의 이름으로 지방자치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애썼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금 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던 지방자치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융단 폭격에 이은 정밀 타격 저희가 견뎌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4조 7천억 원상회복 약속, 이거 무상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 뺏어간 거 다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당과 시민단체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망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네, 영남권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부산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는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공항정책연구센터장, 그리고 밀양 유치를 주장하는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신공항연구팀장. 네, 부산과 대구를 대리해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애물과 소음이 없는 가덕도, 영남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밀양의 경쟁력이 충돌했는데요. 자, 접근성의 문제를 놓고 벌어진 토론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주장하는 밀양의 가장 큰 장점이 접근성입니다. 예. 그 외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신공항에 있어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이 접근성의 기준은 수요 중심지에서 접근성입니다. 예. 현재 영남권의 수요를 85% 이상 처리하는 것이 김해공항입니다.
김해공항의 이용률의 절반 이상이 우리 부산에서 발생이 됩니다. 예.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권 전체의 접근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기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안동 이상 내륙 지역에서 접근성을 따지면 가덕이 안 좋죠. 그러나 이용객 수요 중심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런 그 수요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자료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 공항이 김해공항이 아니고 다른 곳에 애초부터 있었다면은 그 수요 자체의 85%가 부산 쪽이었다라는 얘기가 바뀔 수도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것인데요. 원래 공항은 대도시 배후 지역에 있는 것이죠. 예. 저 외곽에 어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있을 수가 없죠. 예. 그것은 뭐 공통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접근성은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에 그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주 낮았습니다. 저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의 동부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예. 지금은 전용 철도, 전용 도로로 인해서 1시간 이내면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기에 지금 밀양과 가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 거리로 40km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하나의 지역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정말 갈등을 빚고 싸우는 것은 이해를 하기 힘들죠. 알겠습니다. 40km 같으면 고속철도로 기존 철도의 고속화를 하면 10분이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대 인프라가 깔리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10분이면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인 저도 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한 팀장님 말씀을 그럼 반론을 듣겠습니다. 예. 저희 그 최치국 센터장님이 좀 많이 좀 다급해지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접근성 측면에서는 뭐 부산도 저희도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다 인정하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우리 그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2가지 정도만 사실 확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김해공항하고 대구공항 지금 영남 지역에 2개의 국제공항이 있는데 왜 김해공항은 활성화가 잘 되는데 대구국제공항은 안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김해공항이나 대구국제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K1, K2 기지가 있고요. 예. 그중에서 민항 부분은 일부 지금 국제공항을 쓰고 있는 건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전체 200만 평 중에서 약 100만 평을 지금 민항 부분에 쓰고 있어요. 예.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전체 200만 평 중에서 5만 평밖에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규모 면에서 20분의 1이에요. 2개의 공항을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해서 이 항공 수요와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대구공항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산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김해공항의 수요는 당연히 많죠. 김해공항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가 전체 발생 수요의 60%, 절반 이상이 인천까지 가고 있어요. 예. 결국은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들은 신공항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 항공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중량근 우선을 취향시킨다라든지 뭐 부산 주장하시는 것처럼 뭐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당 공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당 공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잘 되던 여야 협상도 엉망이 됩니다. 청와대 그분은 저를 똥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만나려 하거나 통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저는 청와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리승만 각하의 뒤를 잇는 독립정신의 화신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지는 않겠지. 왜냐? 당신이 대선 후보가 될 일이 없을 테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돼서는 안 될 대통령 후보 무를 막기 위해서 깊은 자숙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여러분 앞에선 곧 당대표로서 인사드리게 될 환 머리숙입니다. 이제 환도 컴백하시는군요. 어이고, 대표적인 반박근혜 인사인 사회자 당신도 나를 환영하고 있어? 야, 나야말로 확장성 있는 정치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구만. 환아, 사회자는 대권 레이스 시동을 건 나도 좋아한다. 날 먼저 좋아했어요. 자, 두 분 열심히 뛰시면 좋지요. 그래야 제가 대본이 금방 작성되니까요. 두 분이 침묵을 지키시던 지난 두어 달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보다 많이 활동하시고 보다 많이 활약하셔서 대통령이 돼달라? 아니, 당대표가 돼달라? 아니죠. 새누리당 폭망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이 씨발 새끼가! 닥치라고! 자, 오늘 그 이야기 나온 김에 환님, 당대표에 대한 꿈을 밝히셨는데, 요즘 청와대가 전화 한 통 넣어서 국회의장 가져와라, 이렇게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지시 내린 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회가 왜 있어요?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이익과 국회의 이익이 충돌한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제 위기예요. 한 사람의 영도력 아래에서 또 얼떨 뭉쳐서 나가야지. 지금 이 목소리 다르고 저 목소리 다르면 되겠어요? 야, 환아, 문제는 니네 누나가 누구를 이끌고 말고 하실 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이겠지? 닥치라고! 2004년 탄핵 국면 다 망했던 당을 살리고 2006년 지방선거 대승하고 2007년 대선 때 감동적인 양보로 한나라당 승리의 교도보를 만들고 2008년 친박이 공천학살 당했을 때 간접 지원으로서 친박을 대대적으로 살리고 2012년 총선 승리, 2012년 대선 승리를 이끈 주역 누구야? 또 세월호 사건으로 다 망했던 2014년 지방선거 눈물 몇 방울로
반가이 했잖아. 응? 제 아무리 말 잘하고 잘생겨도 선거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뭐 당신도 누구 덕에 빼지 않았는데. 그럼 뭐하니 이 새끼야. 이번 선거가 역대 최악의 선거 결과인데. 당신이 도장 들고 나를 샤만 안 했어도 뭐 그래도 졌지 이 새끼야. 어? 야, 너 국민이 아메바냐? 어? 이런 삼류 정치를 보고도 새누리당을 무조건 찍어주게. 왜 삼류 정치겠어? 어? 끊임없이 반란을 획책하는 여당 대표인 당신하고 노무현 일을 존경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개구라다 이러면서 누님에게 빅엿을 처물린 배신자 유승민이, 그리고 날마다 딴죽 걸고 자기 정치하는 국회의장 정의화, 이자들 때문에 손발을 다 잃어버린 카카가 여기서 뭘 더 하냐고. 뭐 그니까 말 잘 듣는 당대표,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말 잘 듣는 국회의장으로 세팅하시겠다? 총선에서 대패해가지고 여소야대가 된 이 와중에도 못할 것 같아.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창조를 해야지. 불순분자 창조하고 종북 창조하고 간첩도 창조하고 못할 것 같아. 잊지 마. 우리는 경력자들이야. 아, 그 능력이면은 충분히 사람답게 사는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럼 안 되지. 응?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맘먹으려 할 거 아니야. 응? 사회지도층한테. 사회지도충? 너 지금 일배충 할 때 사회지도충이라고 했냐? 닥치라고. 자, 오늘 그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야, 사회자, 영감님 어디 아프시냐? 저 황금 연휴라서 고추 따러 가셨습니다. 고추 부자 되시겠구만. 응? 자, 근데 어디로 가셨어? 고추 하면은 청양이죠. 충남 청양에 가셨습니다. 청양 출신 정치인이 그 이해찬인데 복당도 안 시키고 게다가 이해찬 아닌 사람으로 세종시에다가 지역위원장을 세운다는 말도 있던데, 아니 가다가 만나면 어쩌려고? 이해찬 그 형님은 성깔 봐서는 말 대신에 원터치로서 말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하시는 분인데. 지금 저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워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봐. 그 이해찬도 내가 1등으로 만들어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하긴 이해찬을 무참하게 컷오프 시킨 분이 바로 인이고, 그래 놓고는 또 당선시킨 분도 인이었죠. 네. 자, 하여간 인이 이해찬을 1등으로 만들어줬다고 본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퀴즈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권 신공항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부산이 가덕도를 밀고 있는데요. 가덕도. 여기가 그 행정구역으로 보자면 부산이지, 부산.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따라서 당연히 부산시 안에다가 새 공항을 세워야 설리겠지. 그렇다면 제1의 수도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대구 경북에서 벌써 몇 번째 임금님이 나온 거야. 따라서 대구가 밀고 있는 밀양에다가 공항을 세워야지. 닥쳐 이 새끼야. 산 깎아서 무슨 공항이냐 이 새끼야. 하나, 우리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바닷물을 빼서 흙을 메워가지고 공항 만드는 거야말로 만화 같은 얘기 아닌가? 우리 생각 좀 하고 살자고. 공항은 무태다 짓는 거야, 무태다. 아무리 생각이 없을 무라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 부산에서 거제를 잇는 이 다리가 관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 아십니까? 당연하지. 내가 경제부총리 출신이었는데. 경제부총리 잘 만났어. 부산 경남의 경제가 아작났지. 닥치라고. 그건 당신 탓이지. 우리 지역구 경사는 땅이 없어요. 너무 도로를 많이 깔아서. 그리고 하늘이 안 보여. 너무 건물을 많이 지어서. 다 국회의원 잘 만난다고 아니겠어? 근데 부산은 왜 그래? 자, 이 정답 말씀하시죠. 정답은 양화대교. 거기에 양화대교가 왜 나옵니까? 짓지 말자.
짓지 말자. 가덕도 공항. 닥쳐 이 새끼야. 버서회자 바로 정답 가져가라. 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가덕도와 죽도, 저도를 거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고향인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다리지요. 2010년 12월 13일에 개통됐고 총 길이가 무려 8.2km에 달하는 다리입니다. 부산 정치인에게 물어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지. 부산에 있는 다리니까. 정답은 헛다리. 아니, 헛다리라니요? 미량이 헛다리 짚었단 얘기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 경상도 사투리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거가가? 자,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즈니스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 매일 두 분의 정답자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 기자 토마스 슐츠가 쓴 책입니다. 레리 페이지, 에릭 슈미트 같은 이런 구글 관계자 40명과 만난 토마스 슐츠. 한 5년 동안 취재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구글이 만들 미래. 그 미래를 이 구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 출판사가 제공한 구글의 미래 매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된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SES였죠. 좋은마 꼬붕 방가 난 새끼. 예. 이게 뭐예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일을 했다면 책 선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용민이 성방송을 들으면서 생리대 관련 뉴스를 접하고 곧바로 120봉지가 들어간 생리대 10박스를 구해서 어제 집 근처 학교 두 군데 보건실에 일부 기증하고 왔습니다. 삭막한 시대 마음이 이틀째 행복합니다. 감동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처갓집 근처 이 보육원에 기증하러 갑니다. 예. 옛날엔 고아원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부르지요. 예. 후배가 하우스로 과일 농사하는데 약간 상처가 있어서 공판 못하는 하지만 맛있는 과일을 트럭 가득 처갓집 근처 보육원에 몇 차례 차떼기하러 갔었는데 예, 중고생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주말에 홍콩으로 결혼 후 첫 해외 여행을 가는데 예산을 뚝 잘라서 시행했습니다. 어부인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 즐거운 가족 맞지요? 이건 뭐 진짜 훌륭하시네요. 이런 분을 청취자로 모시고 있는 제가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좋은마 꼬붕 방가 난 새끼님. 네, 이분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닭친구 오리님 SES 정답 맞히셨고요. 애청자입니다. 이상한 매력을 갖고 있는 팟캐스트네요. 저는 인천 지역 건설노조 소속 투본 위원이라 조끼를 착용하고 퇴근 중에 동네 편의점에 들렀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들었던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다. 저도 팟캐스트 애청자라고 소개하고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무언가 모를 친근감,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들도 모르는 세상에 같은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가? 아랫집 부부싸움보다 처음 보는 편의점 사장님 매출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음이 짠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는데 각자만의 행복으로는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 진정한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자각해가는 그런 단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네, 우리 닭친구 오리님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야죠. 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박 퀴즈였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의 효자 상품이죠.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리아 에이드, 이게 정치권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하면서 거기서 그 현장형, 이동형 그 아프리카 어떤 원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보건, 그리고 음식, 문화,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진 차량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임신한 아프리카 여성들이 초음파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 음식 관련해서는 푸드트럭이 이제 다니면서요, 그 국산 쌀로 제작된 쌀 가공 제품이나 비빔밥 이런 것을 이제 맛보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영상 차량은 다니면서 어떤 한국의 K-팝이나 평창 올림픽 홍보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들을 상대로 한 무슨 계몽적인 비디오를 틀어준다든지 이런 내용 총 10대의 그 차량이 다니면서 이번에 그 순방했던 에티오피아, 우간다, 그리고 케냐, 이곳에서 이 10대 이 차량이 다니면서 이렇게 원조하는 형식을 이제 통칭해서 코리아 에이드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한테 그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모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이 심각한데 이 지역에서 그 태아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그 우선적이고 시급한 사업이냐, 이런 또 비판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음식, 그 쌀 관련한 그 음식 제공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쌀을 먹는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먹는 쌀과는 또 다른 종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 주민들의 음식 문화를 완전히 무시한 그 사업이다 이런 또 비판이 있고 또 그 문화 사업, 그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류를 소개하고 또 그 소녀들에게는 학교를 이제 가야 한다 뭐 이런 이제 계몽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아프리카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조혼이나 임신, 가사노동 뭐 이런 이유로 배움의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것은 그 다 감안하지도 않고서 그냥 학교를 가서 공부해야 한다 뭐 이런 계몽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무슨 뭐 한국 문화나 관광, 뭐 평창 올림픽, 뭐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비보이 공연 뭐 이런 그 영상을 틀어주는 게 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ODA 국제개발원조의 일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저 한류 확산의 수단쯤으로 보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참여연대 등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또 상당히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5월 초까지만 해도 코리아 에이드는 들어있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5월 25일에 외교부, 문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면서. 근데 지금 그 전해진 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에 직접 낸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식으로 원조를 하는 게 어떠냐.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시민단체들은 원조의 취지와 국제규범을 무시한 낯뜨거운 일회성 이벤트이자 한국 원조의 망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평창 올림픽과 K-팝을 알리는데 왜 정부의 홍보 예산이 아닌 개발 협력 자금을 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딱 그 유신정부 스타일 맞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새마을 운동 느낌도 나고. 어쨌든 지금 상당히 그 국제 원조라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인프라 그리고 건설 이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 개발의 효과성, 책무성 이런 것을 지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코리아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에 어떤 시혜성 그냥 이렇게 베풀어주는 일회성으로 한번 이벤트로 보여주는 이런 이제 과거의 방식에 지금 머물러 있어서 그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그런 행태다 이런 지금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심합니다 진짜. 예. 이건 뭐 딱 그 수준에 맞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머리가 없습니까? 뭐 자존심도 없습니까? 예, 참,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새누리당 비대위원, 새누리당은 매력 없는 남자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예, 지금 외부에서 비대위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10명 중에 5명이 외부 인사다 보니까, 좀 강도 높은 쓴소리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어제 이제 혁신비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윤선 변호사라고 그 종편에도 출연한 그 변호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새누리당은 비유하자면 아주 매력 없는 이성이다. 능력도 없고 미래의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성격이라도 좋아야 할 텐데 맨날 다퉈댄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남자다. 이렇게 상당히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또 내부위원인 그 친박계 이학재 비대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는 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친박, 비박 찾다가 쪽박 찾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서 상당히 맹성을 촉구하는 친박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김희옥 그 비대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혁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혁신, 민생, 통합이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에 이제 딱 봉착해 있는 문제는 이제 복당 문제예요. 유승민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등 밖에 나가 있는 무소속 의원들의 이제 복당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비대위에서 일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키로 했다고 했고 가부간의 결정이 나겠다. 혁신비대위에서 일단 이 문제를 결론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친박에서는 그 전당대회 이후에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에 복당 문제를 맡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혁신비대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기도 한 그 복당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그건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달 못 하잖아요. 이 비대위원이. 그렇죠. 지금 8월인가요? 7월인가요? 예,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잡혀 있으니까 예, 그때까지 한두 달 정도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 뭐 이런데 뭐 굳이 뭐하러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 어쨌든 뭐 혁신하겠다고 혁신위원회 만들었다가 그거 이제 다 어그러졌고 예, 어쨌든 뭐라도 혁신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예,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힘도 전혀 안 실릴 것이고요. 네. 그럼 지금 친박계에서 들어와서 친박계가 원치 않는 혁신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래저래 혁신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이윤선 변호사 그 표현을 보면은 이거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굉장히 문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매력 없는 남자다. 쓸모가 없는 남자, 매력 없는 남자, 능력도 없고 미래 비전도 보이지 않고 성격도 나쁘고 뭐 여자니까 뭐 그게 남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뭐. 그 여성학자도 그렇지만은 남성들 들었을 땐 더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 사람 누군가 봤더니 어째 이름이 낯이 익어서 뒤져봤는데요. 예전에 그 JTBC에서 임백천 씨하고 방송했던 사람이더군요. 그렇죠. 뉴스쇼 뭐 이런 걸 했었죠. 뉴스 콘서트라는 제목인데 제가 여기 한번 출연을 했었어요. 출연해서 이제 뭐 앞뒤로 환담을 했었는데 뭐 자기는 정치를 뭐 전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지금 뭐 김희옥 위원장도 정치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까요.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혁신을 한다는 건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여간 알겠습니다. 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낀박이라는 그런 비판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 직전 원내대표인 원유철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쫓겨나고서 이제 새롭게 들어선 원유철 원내대표는 신친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신박, 신친박,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제 낀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 사이에 끼어서 치이는 신세라는 뜻이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낀박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중도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낀박 표현이 이 눈치 저 눈치 본다는 따가운 의미가 있지만 낀박 세를 늘려서 완벽한 개파주의 혁파를 이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고속도로 중앙선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지만 중도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중앙선에 있으면 정말 위험하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예, 상당히 지금 위험해 보입니다. 본인 말처럼. 예.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의 그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수평적 당청 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과거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청와대 오더를 그대로 이행하는 당 운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원구성 협상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국회의장 자리를 야당에 이제 내줄 것처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지금 돌변을 해서 의장 자리도 가져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보면은 청와대의 오더를 그대로 이행하는 당 운영은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상당히 조금 공허하고 좀 믿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며칠 좀 지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화 받고 국회의장 우리가 해야 된다라면서 야당한테 변덕 피우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믿음이 별로 안 가네요. 예.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모자라 보이는 새누리당인 것 같습니다. 뭐 혁신, 뭐 무슨 중도, 그 모든 말이 다 공허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아, 새누리당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갈짓자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 지금 거의 아노미 상태 아닌가요? 일단은 겉으로는 조금 질서를 좀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전국의 무산이라든지 그때는 그야말로 패닉, 아노미 상태였는데 뭐 밀실 회동을 통해서 혁신 비대위도 띄웠고 어쨌든 새로운 이제 리더십은 이제 세운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그러면 정말 실권을 가진 차기 지도부로 설 것이냐, 그게 문제일 텐데, 지금 여의도에서 이제 심심찮게 최경환 대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그, 친박 의원들 이제 접촉하면서 접촉면을 늘리고, 스킨십을 이제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최경환, 우리 최경환 의원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그야말로 그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벼랑 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될지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김용민입니다. 예, 그 할말이 많아지는 거, 그 소재가 많아지는 건가요? 예, 피바 퀴즈, 이 김무성, 최경환 두 분이 너무 침묵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주 머리털이 많이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해줘야, 그때 되면 그 인님은 퇴장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자, 언니가 보고 있다. 이번 주 아이템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번 주 아이템은 박원순입니다. 박원순. 스크린도어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한 3일 동안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행태와는 좀 달랐죠. 3일 동안 아무런 그 뭐 추모나 위로에 그리고 새롭게 뭘 좀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재발 방지나 이런 약속이 없어서 많은 그 야권 지지자들이 실망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왜 박원순 시장은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나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얘기를 전현직 서울시 출입기자를 불러서 박원순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좀 정무적인 판단에서 좀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이 이제 죽긴 했지만 뭐 열차 운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출입기자도 그렇고 서울시청 뭐 내외부에서 상당히 대선 행보가 좀 많이 가시화됐다 그렇게 이제 많이 지금 보고들 있고요. 또 워낙 이 일을 많이 세세하게 챙기고 그런 스타일이라 서울시 공무원들 대부분은 우리 박원순 시장이 꼭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분위기 등등 해서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이 박원순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 뭐 포지션, 뭐 평가 이런 것들을 언니가 보고 있다 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 위기 관리 능력이 대선 주자로서 평가 기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번에 실점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무슨 메르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옥바라지 마을에서의 어떤 보여준 그런 모습들 그런 것과는 상당히 이번에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다시 한번 뭐 본인이 장문의 반성문도 썼으니까 앞으로 또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본인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위기가 곧 파국은 아니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풀어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차후의 과정 또 여러 가지 공헌을 했는데 공헌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실천되는지도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새누리당 오정근 비상대책위원. 이분이 네.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새누리당 비대위 출범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예. 이 말이 뭐 하여간 설득력도 없어 보이고, 황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황당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제가 나중에 한번 김용민 PD님 사석에서 뵈면 사석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런 분들만 골라서 뽑는 건지 아니면 저당에 가면 다 저렇게 이상해지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발언 골자만 전해드리면은요. 발언 주인공이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고요. 예. 외부영입 비대위원 중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비대위 1차 회의에서 오늘, 그러니까 3일이죠.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했다. 이는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코스피가 탈출구를 찾지 못했는데 비대위가 열심히 해서 4년 만에 코스피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출범하니까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될지 참, 저도 경제 쪽 기자를 오래 하면서 참 별의별 헛소리를 다 들어봤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요. 예. 이건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이 정도면은요. 근데 제가 이분 하도 이상한 소리여서 그냥 소개를 할 가치도 없는 뉴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 저도 똑같이 이제 김용민 PD님처럼 그래서 그럼 이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기사에는 비대위의 경제 전문가로 참여를 하신 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홍준표 지사님이야 경제를 잘 몰라서 그렇다 치고, 이 경제 전문가라면 최소한 박사님이실 텐데, 이런 분한테 경제를 어디서 이따위로 배우셨냐고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박사님이실 텐데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분 양력을요. 예. 그런데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고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외환연구팀장, 통화연구실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활동하셨고요.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 교수시면서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지금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후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상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저당에 가면 이상해지는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이분께는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인데, 제가 새누리당 비대위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김희옥 비대위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분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금융시장에 무슨 영향을 줄 만한 엄청난 위력 있는 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대위의 위상을 얼마나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됐다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져서 주가가 오를 정도는 명망이 있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본인들 위치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예.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요. 내가 집권한 것만으로도 주가 지수가 3,000까지 끌어올라갈 것이고 임기 중에는 5,000도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와 경제와의 상관관계,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르시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주가라는 게 뭐냐면은요. 경기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이 주가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경기를 다 분석해서 나온 지표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짐작하는 지표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지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경기 선행지표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게 왜 이러냐면 기업의 주가라는 게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아도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 말은 현재의 상황이 좋다는 말도 물론 없는 건 아닌데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다. 이런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수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미래지향성이라는 건 잠깐은 비정상적으로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저하게 그 현실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성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 방송 때 아주 초창기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세계적인 주식 투자 거장 중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주가를 뭐에 비교를 하냐면 주인과 산책 나가는 강아지 여기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강아지 목끈을 메고 같이 산책을 가면 강아지가 기분에 따라서는 주인보다 막 빨빨거리고 앞서 나가기도 하고 또 뒤에 뭐가 있으면 막 빨빨거리면서 뒤처지기도 하죠. 그런데 코스톨라니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강아지는 결국은 그 목끈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주인 근처에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때때로는 과도한 기대 때문에 좀 오를 때도 있고 때때로는 과도한 실망 때문에 이제 주인, 그러니까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부르는 주인에 비해서 뒤처질 때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현실, 그 주인이 있는 위치, 펀더멘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 설명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정부가 어떤 언어적 행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나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주가를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그 기대 때문에 주가가 잠깐 오를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 이게 바로 코스톨라니가 얘기를 하는 주가와 펀더멘털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좀 이 유명한 지도자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중요 정책 결정권자 위치에 있을 때 주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한다 한들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앞서 나갈 뿐이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앞서 나가면 그때 주식을 산 사람은 결국은 강아지가 주인 위치까지 다시 돌아올 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 심지어 주가가 오른다 한들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요, 특히 보수정부 8년을 거쳐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예. 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주가가 무슨 경제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주식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든 말로 막 주가를 어떻게 주무르려고 하는 시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MB가 지금 주가 3천까지 올린다. 이런 발언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식을 산 사람들 3천까지 안 올라서 주가 떨어지면 MB가 손해배상에서 물어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정근 교수도 비대위 출범으로 주가가 올랐다. 이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없겠지만요. 우리 이제 시장이 많이 발전을 해서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야 진짜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정부가 개혁을 할 것 같고 주가가 오를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주식 산 사람들 주식 떨어지면 오정근 교수가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펀더멘털의 미래 지향성 이걸 바꾸는 데 집중을 해야지 말로 뭐 어떻게 주가를 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금기시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요. 이 정부 두 정부에 대해서 제가 매우 좀 낮게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미래를 기획할 능력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미래라는 것에 대한 준비나 공부나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마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요. 미래에 대한 기획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집착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특히 부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 중에 조직을 이끌고 미래의 가치를 기획하고 이럴 능력이 있는 리더들은 옛날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꼭 미래를 기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나 옛날 때는 말이야 부장님 퇴근하기 전에는 절대로 퇴근 안 했고 나 신입사원 때는 말이야 뭐 이랬고 저랬고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미래를 기획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MB 정부 같은 경우에요. 미래를 기획할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의 경제를 삽질 경제로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아는 게 건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강인합하고 쌍칠년도 자기가 해봤던 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소리를 하면서 옛날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기획할 능력이 제로니까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아빠가 노동자들 사우디아라비아 보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보고 중동 가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과거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미래지향적인 지표가 주가인 건데요. 이게 언급하는 자체가 싱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뭐 어떻게 해서 잠깐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잠깐 사기를 칠 수가 있어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사기도 잘 안 통하거든요. 뭐 이란에서 52조 수주했다고 발표하는 날 관련된 건설회사들 주가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그런 사기에 잘 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가를 언급하고 싶다면 더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과거지향적 경제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 재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결정하게 하고 집단 지성이 결정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의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런 경제 철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가가 뭐 비대위가 출범했더니 올랐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할 시간에요. 오정근 교수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제가 뭐 주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예. 국가가 한 8년 동안 그 과거로 회귀를 한 기분인데 이젠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는 미래지향적인 국가 경제 시스템 구축을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듣도 보도 못한 분이어서 뭐 이분의 뭐 발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집단의 말로써 주가 띄우기 이 실태는 뭐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예. 네.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기억들이 없는 그렇죠. 이런 불성실한 집단들의 보편적인 속성이 바로 이런 주가 띄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마디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이라는 수식어를 쓰셔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어요. 하도 황당해서. 그런데 과거에 이 듣보잡 단어 때문에 그 진중권 교수님인가요? 그래서 그 변희재 씨한테 소송을 한번 걸린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나서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이거는 뭐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제 이 잡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잡초라고 안 하고 무명초라고 하더군요. 듣보무라고 하죠. 듣보무. 듣보무 괜찮은데요. 듣보무. 듣도 보도 못한 무명의 인사 오정근 씨. 국민들은 말이죠. 새누리당 비대위가 출범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관심 없다가 이 뉴스 보고서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비대위 출범도 모르는데 무슨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요즘 여러 가지로 몸을 잔뜩 낮춘 상태고 잔뜩 낮출만 하지요. 서울 메트로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자. 일단 앞으로는 생명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회사 정규직을 쓰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놀란 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분이 무슨 자회사 직원을 쓰느냐 정규직을 채용하라. 이 새누리당 당론에 부합한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혀 아니죠. 해가 서쪽에서 뜰만한 발언을 제가 지금 저는 이완영 의원이라는 분 말씀을 몰랐는데 듣고 보면은 제 의견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 말씀을 그분이 먼저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뭐 기분이 상당히 껄끄럽긴 하네요. 예. 아니 근데 예. 새누리당이 말이죠. 네. 19대 국회에서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이 네. 생명, 안전 이것과 관련한 일에는 그 비정규직 쓰지 말고 외주 주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철도 부분은 동의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뭐 이런 위생의 문제, 보건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하자 했을 때 네. 새누리당이 길을 쓰고 반대를 했고 그랬겠죠. 결국 그래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네. 통과가 안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모든 책임이 다 박원순에게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이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쪽은 뭐 예. 아니 근데 그런데 이제 이 국면에서 지금 정규직을 쓰라. 평소에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예. 이제 실제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오늘 조금 껄끄럽게 들리실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반론도 감수를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과 달리 이건 오랫동안 제가 가져왔었던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뭐 정치 공세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 제 발언에 동의가 되시든 안 되시든 어떤 의도도 없다는 건 믿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는 첫 번째로는 자회사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 2일에 그 1인 방송 원순시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에 이제 나오셔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주에 맡길 수 없다. 자회사 설립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고 안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매진하겠다. 자회사 말고 서울 메트로 정규직 채용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정규직 채용 검토까지 언급을 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뒷붙여 하셨던 말씀은 책상이 아닌 발로 만든 지속적인 안전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번에는 보고만 받지 않고 현장으로 가겠다. 지하철에서 많은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가 직접 한꺼번에 다 모셔서 벌어지는 말씀을 듣겠다. 임원들만 믿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이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 죽어야 청년 노동자가 안타까운 나이에 삶을 마감해야 그제야 한국은 뭔가를 하려고 하냐는 점입니다. 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박원순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매우 훌륭하고 진정성 있는 행정가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해법은 늦었고 완전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그 엑스파일에서 서울 메트로 정규직 채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말씀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검토해 본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요. 정규직 채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회사라는 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매우 노동자 계급의 신분제 같은 딱지를 붙이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언론사 말고요. 대기업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그 어떤 대기업에서 서비스 팀장 뭐 이런 걸 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큰 회사들이 자회사를 세웁니다. 근데 그 자회사를 세우는 게 뭐냐면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잡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잡일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을 몰아서 회사를 분사를 시킨 다음에 훨씬 낮은 임금 체계, 훨씬 낮은 복지 체계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라는 컨셉 자체는 본사가 할 수 없는 잡일이라는 기본적인 컨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복지의 차이, 처우의 차이, 단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서비스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 서비스 자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운영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뭐 본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담당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담당자 중에 일을 너무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이 자회사에 근무를 하신 분들이 이제 대기업이 보기에는 학력도 비교적 낮은 분들이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거든요. 월급도 굉장히 짜고요. 예.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저희 서비스 인력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올렸더니 인사팀에서 오케이가 나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자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 그럼 잘 됐다. 그 사람 뽑자. 이래서 인사팀에 채용안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빠꾸가 온 겁니다.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고 제가 항의를 하려고 항의 메일을, 그러니까 질문 메일을 쓰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옆으로 오더니 팀장님 메일 쓰지 마십시오. 괜히 분란만 일으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야? 이건 물어봤더니 팀장님께서 아직 이 직장 생활을 오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건데 이 회사에서는 철칙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서비스 자회사에서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본사로 오는 게 사실상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제도로 금지된 게 아니라 예. 정서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인사팀에서 절대로 용인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물어봤더니 서비스 회사를 분사한 애초 취지가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 본사 올 생각하지 마. 이게 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회사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안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안 품어야 작은 임금에 만족하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네. 씨발 족같네. 그러니까요. 그런 겁니다. 예, 진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투직적 착취를 하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겁니다.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면은요,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실 초우에 불만을 갖죠. 그리고 현실을 개선하려고 나섭니다. 이걸 지배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희망을 갖지 마. 그냥 너희들은 절망하고 살아. 너희는 애초부터 그것밖에 안 되는 놈들이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서비스 자회사라는 게 바로 이런 구조를 강화합니다. 니들 본사 직원하고 달라. 희망 품지 마. 일을 네가 잘해? 그래도 그냥 너는 거기서 싼 임금 받고 평생 살아. 이 벽을 본사가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용역이 아니고 자회사로 하겠습니다.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예.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임무에 걸맞는 보상과 직책과 고용 보장을 해줘야죠. 그게 자회사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경영을 하다 보면은요, 언제나 이런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런 선택을 한 거겠죠. 어떤 선택이냐면, 경제적인 선택 중에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니까, 서울 메트로가 그런 경우죠.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니까 안전에 드는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적자 폭을 감소하는 데 초점을 투자. 1안, 2안, 아니면 적자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안전에 드는 비용은 과감하게 투자하자. 그 적자는 감소하자. 2안. 이 1안과 2안 사이에서 언제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서울 메트로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1안을 선택을 한 거죠.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을 하라는 것이 사회가 서울시에 내놓은 과제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가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이 돈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다면,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한 말이 다 진심이라면,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회사를 고려합니까? 당연히 그 안전에 관련된 일은 메트로 본사로 들어와야 됩니다. 임금을 더 많이 줘서 적자폭이 더 늘어난다? 많이 주자고요. 예. 비용이 더 든다? 비용 좀 더 드리자고요. 얼마 더 들겠습니까? 지금 서울 시민들 중에 이거 동의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누리당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치적 공세라 한들 이미 우리 여론이 그 한 명의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엑스파일에서 방송을 한 걸 들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전체 공무원의 숫자에 제한이 있다.
총액 인건 비제라고 행자부가 정해놓은 숫자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설명이 불편합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께 듣고 싶은 건 이런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런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장으로서 내가 행자부 장관의 멱살을 잡고 맞짱을 떠서라도 반드시 공무원 숫자를 늘려오겠다. 서울시장을 걸고라도 반드시 안전과 관련한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뽑고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겠다. 저는 이 의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설명해준 보고서가 있어서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공공성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이영수 연구위원이 2일 낸 이슈페이퍼 보고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접 고용이었던 서울시장 청소 노동자들을 직영으로 전환하니 중간 착취 문제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53억 원이 절감되었다면서 직영화의 정당성을 설파한 적이 있었다. 서울 메트로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사업의 직영화 또한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에 맞서 싸우겠다고 언급했으므로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의 직영화를 통해서 그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물론 서울시는 행자부가 제시하는 인건비 통제 때문에 직영화가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제도적인 문제로 생명과 안전 업무가 계속 외주화되고 직영화가 되지 않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는 중앙부처와 대립하면서까지 청년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 또한 생명과 안전 분야 관련해서는 직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과 안전 분야의 외주화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중앙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이미 몇몇 국회의원들은 발빠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사회적 신념 속에서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생명이 있는데 또 다른 희생자를 낳지 않게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의 계기마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서울시하고 정부의 빠른 제도 개선이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새누리당도 입장이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은 앞으로 당론으로 정해서 네, 맞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부르는지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각성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시작이죠. 이 문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벌써 삼성전자의 3차청 노동자들 중에 꽃다운 청춘 노동자들이 4명이나 실명 위기에 처한 사건을 겪었고요. 예. 진짜 이 일은 출발일 뿐이고요.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 그거는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처우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폭넓게 진지하게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볼 계기가 저는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비극이 있어야만 각성하는 우리 사회. 네. 참 이런 참 슬프죠. 네. 낮은 그 인식 체계 참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호남만 좋아하시고 영남만 좋아하시고 이민호 같은 미남만 좋아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유일하게 혐오하시는 남, 바로 성남의 시장 이재명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지방자치제를 뭉개고 중앙독재정권 시대의 세장을 여신 아버지 박정희 동지에 대한 도전을 짓밟고자 하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온갖 무상복지 정책을 남발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선동인으로서 이미지를 굳힌 이재명이 이제는 국가 시책에 대해서 반발까지 하고 있는데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없이 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서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을 수모바라며 중앙정부가 선행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고마워는 못할 망정 강탈이니 탄압이니 하는 말로써 박동지를 모략하고 있으니 슈퍼그레이트 울트라 올마이티 익스트리멀리 테러블한 빅넷을 입에 처물리는 것으로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남은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내려가다가 막힌 변기 속 라면 찌꺼기, 기저귀 치우다가 옷에 튄 애새끼 설사똥과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의 다름 아니다. 이재명은 이 나라 주민등록 명부에서도 제명해야 할 존재로 스스로 낙인 찍은 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별 망동을 감행한 이 행태에 대해서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좋은 말 할 때 성남시 예산 토해놓고 단식 피켓 시위 같은 것을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동지가 하기 전에는 어떠한 복지 정책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단식을 벌이게 된다면 그 시위 현장에 경찰의 경위버스가 뿜어내는 매연, 이 매연을 맞게 될 것이며 또한 날마다 정부 중앙청사 공무원들이 그 앞에서 식사를 할 텐데 고등어 직화구이, 삼겹살 구이가 메뉴가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연휴 첫날인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한여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최고 60mm, 충남 이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도 구름이 많겠고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구 25도, 대전 2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고 연휴 둘째 날인 일요일과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로 대신하려 합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어떻게 답해요? 라는 질문에 제일 어기 막힙니다. 그냥 노가다라고 해. 라고 답답한 마음에 툭 답했다고 웃으시지만 그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해서 구청에서 일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면은 공무원인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다닌다는 구청 공무원 명단에 이름이 없으니까 사기를 쳤다면서 파혼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소박한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기타로 기입되거나 혹은 아예 명단조차 없는 유령 신세가 아니라 그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름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이 아니라 공무직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 하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찾기 위해 이분들 국회 앞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미 의원의 글이었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